대출 한도 늘려달라. 실수요자 불만 속출. 진입을 묶자. 전세 대출도 못 받고 이제 아파트를 못 가게 되면 네. 저는 크게 나타나는 현상이 첫 번째는 월세화가 또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아, 월세화. 네. 아, 이 월세화가 어떻게 그게 될까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연말에 거래 절벽이 심화된다. 매물 잠김. 또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한번 내용 볼게요. 매물 잠김 속에 집값이 계속 오른다. 매물은 또 왜 잠겼대요? 이거는 이거 왜 잠겼다는 거예요? 참 매물은. 얘기할 때마다 항상 답답한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물이 잠기는 현상이 발생되는 게 네. 일단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에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땡큐인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매수 심리 또는 네. 집값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네. 굉장히 그 지수가 높은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물건들을 내놓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내놓고 싶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는데 네. 양도세 중과가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다주택자의 경우 그렇죠. 네, 못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네. 옴싹달싹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매수 심리는 커져 있는 상황. 그러니까 네. 지금 가장 마음이 급한 사람들은 무주택자들이니까 네. 무주택자들이 지금 그래서 물건들을 보려고 해도 기존에 있는 원래 사실 내놓으려면 충분히 내놓을 수 있는 총량에서 실제 나오는 총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인 거죠. 특히 네. 올해 중반 이후에 다주택자 중과세 그 부분이 더 커지고 난 다음에는 확실히 물량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밑자야 본전이니까 호가는 좀 더 올려볼 수도 있는 거고 심리가 굉장히 높아지니까 결국 이 상황이 네. 기존에 있어서 나올 만한 매물조차도 지금 싹 마르게 만들어 버렸고요. 그러니까 매물은 지금 줄어들고 원래 매물이 줄어든다는 게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주식에서도 그렇고 부동산에서도 그렇고 네. 가격 하락의 신호라고 보는 경우가 일반적인 상황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살 만큼 샀으니까 네. 더 이상 살 사람이 없어서 매물이 별로 없고 네. 그래가지고 집값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떨어진다 보통 이렇게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봤는데 지금 상황은 그 눈에 보이는 상황은 똑같은데 네. 그 전 상황이 왜곡돼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매수 심리는 극대화 그다음에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고 네. 팔 수는 없고 강제로 묶여서 내놓지도 못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 자체가 나오는 물건 없으니 거래량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고 네. 이왕이면 또 호가를 올리고 그러니까 요즘에 나타나는 현상이 이것뿐만 아니라 신고가 달성하는 데가 되게 많은 거예요. 네. 어쩌다 거래되는데 이 멘탈에서 이기지 못한 사람이 그 고가를 받아주는 상황인 거죠. 아니 지금 매물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매물이 줄어드는 거래량 감소는 네. 그거죠. 혹시 그 주식 쪽에 작전 칠 때 어떻게 치는지 아세요? 뭐 제가 정확히는 모르죠. 일단 그 최대 주주 있잖아요. 네. 최대 주주한테 가서 설득을 해요. 매물을 내놓지 마라. 그래서 최대 주주랑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이제 제가 이제 증권 방송 있을 때 네. 들은 게 최대 주주가 묶이지 않으면 네. 작전을 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먼저 이제 창업자나 보통 이제 작은 회사들은 네. 최대 주주가 창업자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창업자를 묶고 그 다음에 남은 물량을 사 모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매물을 묶은 다음에 하나씩 고가를 빵빵 치면서 네. 가격을 주식을 가볍게 만든 다음에 작은 거래량으로 계속 올리는 거거든. 네. 점으로. 네.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매물이 잠기는 상태에서 작은 물량으로 신고가 계속 치는 게 이게 약간 그런 느낌에 되게 가깝다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매물이 이렇게 잠겼는데 한두 건 거래되는 게 신고가 나오면서 상승 속도가 빠르게 나오는 거. 네. 이런 거 근데 결국 작전 매물들은 빠질 때 점 하한가로 빠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그 이후에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들 많이들 얘기하시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되게 비슷한데 그 전 단계에서 지금 보여지는 게 네. 거기서는 이제 작전인지 모르겠지만 네. 어떻게 보면 이건 작전이라기보다는
그거처럼 된 거죠. 네, 그것처럼 된 네, 거예요. 제도적으로 묶어버린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작전을 친 게 아니라 네. 정부가 만들어 놓은 환경 자체가 그런 상황으로 빠지게끔 만들어버린 약간 그렇게 그런 하려 게- 그런 건 아닌데. 네, 목적은 그게 아니겠죠. 네네네. 와, 세상에. 저기가 됐잖아요. 보호예수처럼 그 처음에 비상장 그 주식 사면 네. 상장하고 나서 얼마 동안 못 팔게 하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 보호예수로 묶어놓고 신규 유입만 풀어준 거잖아요. 왜냐하면 1주택자는 취득세도 1.1%고 네. 그러니까 진입시장은 열어놓고 음. 약간 애매하게 된 것 같아요. 예.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뭔가가 하여튼 네. 좀 완벽하게 만들어진 어떤 그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대충 틀 만들어 놓고 억지로 우겨 넣다가 뭐가 이렇게 튀어나와가고 삐져나가고 지금 그런 느낌이 네.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진입시장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매물을 잠가놨는데 네. 신고가를 진입하는 분들이 치면서 네. 고가를 치니까 이제 이거를 막기 위한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 보여주시면 대출 한도 늘려달라 실수요자 불만 속출 이제 그거를 묶은 거죠. 네. 진입을 묶자. 음. 근데 취득세율로 묶을 수는 없으니까 네. 이제 대출로 진입을 묶는 거죠. 네. 그래서 뭐냐면 이제 이것까지 전세대출까지 그 전까지 암묵적으로 사실상 전세대출이라는 리스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은행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월세 보증금 같은 경우는 그때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 월세 보증금 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네. 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았어요. 네. 근데 내가 월세 안 내. 그럼 집주인이랑 이 신용 공여해준 기관 간에 서로 다툼이 발생할 수 있고 뭐 얘기가 복잡해지는데 전세는 현금 흐름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넣어놨다가 그냥 보증금 찾으면 되는 거니까 굉장히 이제 편한 대출 상품이었죠. 네. 근데 이제 그것까지 막기 시작한다. 그래서 끝모를 대출 규제에 무주택자 자금 확보가 비상이다. 이런 게 있는데 아까 지금 약간 원치 않았던 약간 작전처럼 된 이 상황에서 새로운 사람들 진입을 좀 막는 게 지금 그런 정책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항상 보면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을 구멍이 뚫리면 거기를 막고 네. 구멍이 뚫리면 거기를 막고 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 내용 보면서 아이고 또 다른 부분에 또 풍선 효과가 나타나겠구나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또 풍선. 자, 왜 그러냐면은 이제 네. 일단 저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겠지만 네. 전세대출 총량을 막는다는 거는 이 실수요자랑 투자수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것들이 지금 부작용이 되게 심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되게 부작용이 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네. 지금 이제 약간 좀 엄포는 놓긴 하는데 지금 전세대출이 실수요자가 불만이 터져서 막 굉장히 시장을 막 흔들 정도로 그 정도로 강하게 막지는 못할 거다 이거는. 왜냐하면 네. 정부를 지탱하고 있는 서민들을 괴롭히는 상황이 돼버릴 거기 때문에 어떤 선을 넘기지는 못할 거다. 더더구나 네. 지금이 특히 또 연말이에요. 이제 네. 연말로 흘러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네. 대출 쪽 상황을 항상 보게 되면은 보통 그 연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거를 갖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네. 후반부로 가게 되면은 대출을 받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구간이 나와요. 원래 그렇죠. 네. 그 매년 나오는 거긴 하죠. 네, 사실. 그러니까 네. 내년 초에는 다시 조금 또 다른 계획을 세울 거기 때문에 네. 조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되게 힘든 상황이 있겠지만 내년 초에는 조금 다시 이제 뭔가 좀 숨통이 튀는 그런 상황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그렇기는 한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딱 한 가지예요. 이 부분이 전세 대출도 못 받고 이제 아파트를 못 가게 되면 네. 저는 크게 나타나는 현상이 첫 번째는 월세화가 또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월세화. 네. 이 월세화가 어떻게 그게 될까요? 지금 전세를 할 수가 없는데 네. 전세를 할 수가 없는데 또 대출도 못 받는 상황이 된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되게 되면은 네. 결국 전세 보증금을 내버려둔 상태에서 월세를 좀 더 내는 새롭게 신설하는 뭐 이런 그러니까요. 식으로 갈 수 있는 걸 거고요. 저번 시간에 이 얘기를 했더니까 댓글에 그런 게 많이 달리더라고요. 아니 갭 투자한 분들은 전세로 해가지고 이 차이로 산 건데 월세로 돌릴 만큼 돈이 없기 때문에 월세화가 되는 게 안 돼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답답했던 게 네. 이거를 월세로 바꾸는 게 아니라 전세 가격은 그대로고 상승분이 지금 빵 나와 버렸잖아요. 네. 이걸 월세를 붙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월세화라는 게 어떻게 그 지금 생각하는 기존의 이제 월세라 그러면 내가 전세에서 보증금 낮추고 월세로 바꾸는 거 지금은 그 개념이 아닙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네. 이제 그 부분뿐만 아니라 하여튼 모든 갭 투자를 하셨던 분들도 머리 궁리를 할 거고 또 지금 현재 이 정도의 집에서 만족하고 사셨던 분들은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으니까 네. 또 그런 부분을 갖다 서로 똔똔을 치기 위해서는 월세화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하방 구간에 그동안 보지 않았던 매물들 아까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소형 아파트가 예전부터는 관심이 없었던 대상이에요. 네네. 지난 몇 년간. 아. 근데 글로 간다는 거면 차라리 그러면 지금 내가 중형 아파트 살았던 또는 네. 중소형급에 살았던 사람들이 소형으로 가거나 또는 네. 빌라 시장으로 가거나 네. 또는 아파트 시장으로 가거나 해서 점점점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았던 대상의 투자 대상물들 네. 그 대상물의 가격들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게 될 건데요. 지난장의 모습도 자세히 과거의 모습을 보게 되면 네. 신기하게도 빌라 오피스텔 시장이 2007년 8년도 요 시점에 급등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도 전세 가격 물론 이제 지금과 같은 전세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네. 했던 시기는 아니지만 네네. 그때는 DTI 규제라는 부분에 처음 적용되는 시기이긴 했지만 약간 규제라고 하는 부분 대출 규제라는 부분이 그렇게 맞물려 들어가는 부분을 네. 생각해 보면 하방 구간에 가격이 쌌던 매물조차도 오히려 밀고 올라와서 네. 상승 초반에 입지가 좋은 것의 가격들이 급등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중급지간에 있던 것들이 급등 그다음에 아파트 하급지 구간의 급등 말고도 대상 다른 상품들의 하방 구간까지도 밀려 올라갈 수 있는 네. 그분들이 그걸 갖다가 대체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도 조금 있어 보인다. 그래서 네. 저는 전세 대출을 우리가 엄청나게 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는 못 막을 거다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네. 그 제가 느낀 거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자영업 하는 분들 네. 부동산 투자 꼭 해놔야 됩니다. 네. 저도 네. 왜냐면 공감합니다. 저 그 은행이 이렇게 계속 입김에 따라서 태도를 바꾸잖아요. 네. 이 부동산을 사놓잖아요. 그럼 그게 은행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내가 돈 있을 때는 월세로 바꿔놨다가 돈 급할 때 전세로 바꾸면서 대출을 뽑았다가 그건 이자도 안 내잖아요. 그렇죠. 그랬다가 내가 또 다시 현금 흐름 좋을 때는 다시 갚아가지고 그 갚는 거죠. 어떻게 보면 월세로 바꾼다는 건 만료된 사람한테 해가지고 내가 또 현금 흐름으로 벌다가 이런 식으로 은행과 관계없이 내가 버틸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놔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저 코로나 때 엄청 느꼈잖아요. 그냥 묶어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 전까지 장사 잘 됐던 분들도 그 가게 문을 못 열게 하니까 그러면서 저도 이제 폐업을 했거든요. 3호점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3개 호점 다 정리했어요. 오프라인 매장은. 이거 뭐 프랜차이즈는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각각 다른 매장을 3개를 돌리고 있었고 네 번째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이 총 4개였어요. 네. 근데 3개는 같은 업종이고 하나는 다른 업종이었는데 이 4개 다 폐업했습니다. 제가. 오프라인 매장은 전부 싹 정리.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만약에 내가 그 월세 수입이 안정적으로 있지 않았다면 엄청나게 타격이 됐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 투자를 해놓는 게 나중에 그 이런 마르는 시기에 거기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해야 된다. 전 불로소득이 욕을 먹는데 전 그걸 만드는 걸 목표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일종의 파이프라인일 테니까요. 네, 그거 안 된다고 하는 건 그 사람들이 결국 책임 안 져주거든요. 그렇죠. 내 인생 뭐라 그러지?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부동산 뭐 이런 거 뭐 불로소득 있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불로소득으로 삼고 그럼 끝까지 죽을 때까지 노동할 거예요. 노동력이라는 건 결국에 상실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불로소득을 목표로 살아야 된다. 오히려 그거가 안 좋다 그러는 사람 거짓말이다. 예.
그럼 나 누워가지고 또 누워서 노동 못하면 그냥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인생의 목표를 불로소득 만드는 걸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부동산에 네.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편견 중에 하나가 불로소득이라고 네, 말씀을 네. 좀 하시게 되는데 저는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똑같은 자산시장에서 움직이는 네. 어떤 그런 흐름을 통해서 투자하는 건 동일하고 거기서 나름대로 노동을 통한 가치 창출도 좋은데 네. 엔드 우리는 불로소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네. 그 불로소득이라는 표현 자체도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네. 거기서 플러스 알파라고 네. 하는 부분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보통 파이프라인이라고 보통 그렇죠, 표현을 그렇죠. 했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의 선택적인 측면에 대해서 저도 우리 신사장님의 말씀처럼 네. 그거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경기가 안 좋은데 사실 그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게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주택담보대출 해가지고 뭐에 쓰는지 아세요? 그 장사에다 꼬라박는 거예요. 그 생활 안정자금 네. 대출이에요. 근데 그거를 주담대를 묶어버리면 네. 결국에 그 파급 효과가 거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부동산 투자를 처음에 무조건 했던 게 뭐냐면 은행에서 제가 회사 그만두고 느낀 게 네. 그 전에 직장인일 때 대출 잘 나왔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은행을 갔는데 내 직업을 쓰고 뭘 해도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그리고 자영업자 대출이 훨씬 더 금리가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게 은행으로부터 독립을 해야겠다. 내 돈을, 말 그대로 내 인생을 내 돈 내산, 산다는 게 아니라 내 돈 가지고 내가 리브 해야겠다. 내 돈 내산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부동산 투자하는 거지, 뭐, 다른 건 없어요. 예, 예. 저도 또 동일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네. 저도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난 다음에 딱 갔는데 그때처럼 비참할 때가 없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거는 회사에 내가 종속되어 있으면서 착각하고 있었구나.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담보 대출이라고 하는 부분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네. 나중에 저도 그걸 이용해서 무언신가 투자를 하거나 뭐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기 때문에 부동산이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저도.